제가 이거 직접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술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중동 국가들이 봤었을 때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어요. 얘네들 못 살았는데 어떻게 잘 살게 됐지? 이 모델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들의 중동 국가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한국에서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입해가지고 국가 개발 계획을 우리 거를 본받고 참고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와 UAE가 비전 2030 전략 속에서 한국의 기술을 찾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닌 중동의 문명 전환 프로젝트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문명 전환이라고 거대하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중동이 산유국이 된 이후에 석유에 의존해서, 가스에 의존해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된 거는 사실 이란의 마세드 솔레이만에서 1908년에 석유를 발견했고, 1927년에 지금의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를 발견했고, 그리고 32년에 바레인, 38년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석유가 계속 터지면서 중동이 지난 거의 100년 동안을 석유에 의존하는 그러한 국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리에 전기차가 등장하고 수소차가 등장하고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맞물려서 화석 연료를 덜 쓰겠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동 지역은 당연히 석유만 의존했던 산업으로만은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탈화석연료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산업 다각화고, 산업 다각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의 소위 말해서 자원에만 의존하던 지대국가에서 탈지대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동안 경제 노동 인구에서 사실은 뒷방으로 밀려있던 여성들의 고용도 늘려야 되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문명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산업에서 탈석유 산업으로 가는 이 거대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사람들 삶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과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 중동 국가가 될 거니까 거창한 의미로 하면 중동의 문명 전환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죠. UAE 같은 나라와 AI, ICT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 기술이 중동에서 입지를 넓힌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국뽕의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아픈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인류 국가로서 대우는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인류 국가라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벽한 인류라는 생각은 좀 적지요. 우리가 1.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중에서.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다지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을 알아왔던 사람들은 한국 물건은 좋은데 그래도 독일 때나 일제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약간 1.5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갔을 때에도 한국은 1.5 정도 되는데 라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 중동 국가들과 우리가 산업 협력을 하려면은 이들 국가들, 소위 말해서 중동에서 인류 국가라고 얘기하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의 기술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우리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물건을 살 때 중국 물건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물건에 선뜻 손에 가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좀 싸다 하더라도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동에서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상대방에서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은 한국 기술을 뛰어난데 독일보다 일본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술을 주니까 한국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찾는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너무나 좋게 국뽕으로만 봐서 우리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다, 우리 기술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냥 현실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이전이다. 그 측면이 우리에게는 좀 아픈 측면이에요. 우리도 만약에요, 외국과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가지고 뭐 두 나라가 우리에게 팔려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을 어떤 나라를 원하겠습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는 나라를 원하겠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UAE에서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우리와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이 더 뛰어나서 잡았을까요? 우리 기술 괜찮았기 때문에 잡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걸 직접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한테 왜 우리가 너네들과 할 때 인공위성 사업을 안 했는 줄 아느냐? 너네들은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고 그랬다. 근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하고 했고 우리는 그래서 인공위성 사업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일본과 독일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독일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독일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UAE의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식 국가 발전 모델이 수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중동이 한국을 롤모델로 보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 이전을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봤었을 때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는데 저만 해도 1966년생인데요. 1966년생일 때 제가 태어난 해에 우리나라의 GDP, 1인당 GDP가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133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33달러였던 나라였어요. 1966년만 해도요. 그러니까 1970년대 돼도 200달러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2024년에 34,000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중동 국가들은 얘네들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이 모델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모델을 가장 잘 뺏겨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가 발전했던 그 모델 그대로 와서 지금 중국을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거는 가난한 나라가 잘 사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방산산업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산산업에서 우리의 무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도 갖고 싶어 하고,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군 체계를 한국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들의 중동 국가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한국에서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입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면 국가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부분으로 그러한 국가 개발 계획을 우리 거를 본받고 우리 것을 좀 더 참고해서 하고 있는 거죠. 바라카 원전처럼 한국이 참여한 에너지 원자력 프로젝트가 중동 정책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바라카 원전에서 우리가 크게 성공을 한 거는 맞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자력 수출은 했어요. 근데 원자력 수출을 했고 바라카 원전을 지어줬고 했지만, 그게 산술적으로 얼마나 남는 장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요. 오히려 돈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라카 원전에서 UAE가 원자력 발전을 하긴 됐지만 한국형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못해요.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우라늄 농축을 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못하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한동안 특별히 지금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할 때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면서 지금 미국과 지금 핵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도 사실은 틈만 나면 우라늄 농축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시스템을 했고, 한국 시스템은 결국 미국과의 협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는 이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불만이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패키지로 제공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것이 이슬람권 국가들의 주권 자립 담론과 어떻게 맞아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와 모든 산업, 그러니까 그게 방산이든 뭐든 간에, 중공업이든 뭐든 간에, 중동 국가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술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의 산업 협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돈이 많았고, 그리고 돈으로 사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사왔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니들이 일단은 돈을 만들어 와서 사업을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보상받게 해주겠다. 소위 말해서 파이낸싱을 갔었죠. 예, 그전에는 돈을 그냥 얼마야? 얼마면 돼? 하면서 돈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직접 돈을 만들어 와가지고 파이낸싱을 해라. 근데 이제는 뭐냐면 기술 이전을 해라 이거예요. 예, 기술 이전을 해라.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기술 이전이 걸려 있고요.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또 먹여주는 TV가 사우디나 뭐 UAE에다가 이런 산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니네 여기서 하려면 우리 현지인들 고용해. 고용 쿼터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뒤처져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너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니네 직장인으로 고용을 해라라는 조건을 하면서 자국 내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에 진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리스크를 걸 만큼 걸었는데 얻는 게 많다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면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쉽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중동 내부에서는 여전히 종파민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서 한국 기술 협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중동 지역은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에서 파생되는 사상적인 갈등이 있고,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 지역만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특히 아랍에 우리가 주로 손을 잡고 있는 국가들이 걸프 협력기구 국가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6나라 왕정이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 이 나라들이 6나라인데 그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협력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뭐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요. 특별히 이들 국가에서 뭐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종교적 갈등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첨예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는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 하마스는 좋아하진 않죠. 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마스를 싫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하마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하마스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하마스의 그런 사상적이라든지 종교적인 배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중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하마스가 열심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마스에 대한 생각이 지도층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지도층들은 국가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차갑게 머리로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은 가슴이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물건을 팔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물건을 팔 때는 아랍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럴 때 뭐 우리 정부가 대놓고 나와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편을 든다든지 이렇게 뭐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직격탄을 누가 받냐면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면에서 현명하게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야겠죠. 그게 하나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상황과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 준비를 종합하면 정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이란이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 자, 우리도 원자력 발전하잖아요.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NPT, 즉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서 우리 핵 주권이 있기 때문에 3.67% 정도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에 말하는 거는 야, 니네들도 농축하지 말고 사와라 이거근데, 이란은 야, 우리는 핵 주권 국가로서 그 정도는 농축할 수 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농축한다는데 그걸 왜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처음에는 이란의 저강도의 우라늄 농축을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3차 협상부터는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 사와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련된 상황에서 지난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때 미국이 당연히 너희 공격하도 우리가 막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시작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우리는 핵 농축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처음 싸웠으니까 처음은 때렸으니까 그래 좀 해라 이렇게 허용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을 고집을 굳히지 않으면 핵 협상은 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더 큰 전쟁일 뿐입니다. 양축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올 12월 달까지로 보는 것 같아요. 12월까지 만약에 올해 안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2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1차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이다.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외교적 압박, 미국, 유럽의 역할이 이번 충돌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이 그렇게 나오더라면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바람제비를 하면서 좀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이란이 친구가 없어요.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이란에 등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란을 압박합니다. 압박을 해서 제재를 무기로 삼아서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은 고립무원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이 이란을 또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2차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크지만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손을 잡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지금 그게 예전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해보려고 중재를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중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 국내 정치와 여론이 이를 어떻게 지지하거나 억제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현재의 이란의 이슬람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는 레이짐 체인지라고 그러는데 레이짐 체인지를 우리가 번역할 때 정권 교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의 대통령을 바꾸겠다. 현재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이란의 정치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정파로부터 다른 정파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란이 1979년 이래로 구축해온 이슬람 체제를 무너뜨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란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은 체제 교체인데 그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공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란 내에서도 이란의 국민들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국민들이 좀 답답한 이슬람 체제의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 체제 교체까지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때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뭉칩니다. 그래서 이란의 인야를 분열시켜서 체제 교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럴싸한 구호는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을 피한다면 양국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 해왔어요. 양쪽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게 정보전이거든요. 심리전, 정보전. 그래서 이란 내에 체제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불순문자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불순문자들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사실은 각 나라에서 우리가 공작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공작을 한다고 그럴 때, 북한 공작원이 한국에 와서 나는 북한 공작원이니까 돈 받으니까 너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었을 때, 나는 한국에 국정원을 샀는데 너 나한테 협력해라.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다 간접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이제 정보 당국들이 예를 들면 중국에 누구와 접촉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 정보 당국이 직접 불러오면 어려우니까 잘 알려진 민간 기구라든지 평소에 굉장히 평판이 좋고 비정치적이라는 그룹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돈을 대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미나 하나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 대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 부르는 세미나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부르면 상대편에서는 이런 조직에서 불렀다. 이건 괜찮은 거다.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보 쪽에서 슬쩍 들어가 가지고 아닌 것처럼 만나고 하면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그렇고 모사드가 이란에서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그걸 이스라엘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란은 못하는구나 했는데 아니나 웬걸 이란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사드의 작전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자국 스파이들을, 이란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이 계속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포탄만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양국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규모의 스파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정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경제적 연쇄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외교 전략이나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마지노선은 뭐냐면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약간 톤 다운을 해서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우라늄 농축의 농도를 좀 낮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 3.67%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란은 20%까지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20%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는 뭐냐면요. 2015년에 핵협정을 할 때 이란이 20%를 넘지 않는 조건에 20%를 묶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는 20%는 말도 안 되는 거고 3.67%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3.67%도 지금 안 해줄 판인데 20%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과연 우라늄 농축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지난 이 전쟁을 났었을 때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건은 이란 내에서는 단 0.0001%라도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란이 그래 우리는 그냥 우라늄 농축하지 않게 한국처럼 사올게라고 하면은 전쟁은 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란이 끝까지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근데 미국이 그래 이스라엘 이란 니네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우리가 통제하는 데에서 해라 라고 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타결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건 니네 미국과 이란의 협정이지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면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예.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은 현재로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2차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2차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1차와는 상대가 안 되게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1차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란이 마지막 선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삼을 수는 있겠죠. 예,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아무튼 판에 몰리면 이란이 뭐든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라도 막는다 그러면 이거는 재앙이죠.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중에 70% 중에 99%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와요. 막히는 거죠. 우리만 막힙니까? 중국도 막히죠. 일본도 막히죠. 이 세 나라의 강점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세 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국가예요.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인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물건이 못 만들어서 못 나간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만약에 이란이 최후의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여기에 통과를 어렵게 하겠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현재 1차에서는 안 쓰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2차 전쟁이 심각하게 간다 그러면 이란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할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겁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동이 에너지의 보고가 더 이상 아닐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중동에서 일하는 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위험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게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